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다음 주에 있을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고민들, 투자 전략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어떤 주도주를 좀 찾아보는 것, 그리고 시황,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를 좀 정리해 보면 2019년 첫 번째 주가 있었고 두 번째 주가 있었죠. 이 첫 번째 주 때는 마이너스였었습니다. 우리 지수들이. 근데 두 번째 주에 들어서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마음이 그렇게 뭐 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됐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금리에 관련된 것과 무역 분쟁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 연도로 넘어오면서 조금의 안정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고위급 회담이 있을 것인데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의 큰 악재는 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국의 어떤 셧다운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어떤 국한된 문제일 수 있고요. 몇 달 동안 이렇게 끌면서 나갈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라서 추가적인 언급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1월에 어떤 마지막 말에 고위급 회담이 있기 전까지 실적들이 이제 발표되는데요. 이 실적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통 벌써 작년부터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것 때문인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흔히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분명히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발표가 되는 순간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이것을 저점으로 보고 반등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냥 마음 편하게 보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실적이 안 좋다는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흐르면 자연스럽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닝쇼크라는 어떤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오히려 주가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 시즌 때에 어떤 이런 실적 발표 전후의 상황들에 대한 그런 변동성들 이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주가가 선반영 되는지에 따라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특징은 상승 구간에서의 실적 시즌과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실적 시즌 때는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하락하고 있을 때 실적 시즌일 때는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래서 지금 구간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투자할 구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도 2019년도에 넘어와서 최근에 주식을 조금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2018년도 마지막 거래일에 일부 종목을 타진 매수를 좀 해봤는데요. 총 주식 비중은 현재 56%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을 얼마나 이 지금의 추세가 끌고 갈지 만약에 횡보를 할지 흔들리지만 우상향을 할지 혹은 확 빠질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다만 어떤 하루하루의 어떤 지수의 어떤 이런 수급과 어떤 모습들, 시황들을 좀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횡보 혹은 상승 정도이지 않느냐라는 쪽이 좀 우세한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키는 일단은 수급에서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장에 어떤 뉴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대부분 다 잘 맞을 때도 많지만 지금같이 마치 변곡점인 것 같은 혹은 어떤 횡보하는 혹은 한참 하락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뉴스들을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뉴스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어닝 초크입니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이것을 이 뉴스를 보고 투자를 결정할 것인지 혹은 이 뉴스를 해석한 수급의 모습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좀 더 안전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악재든 호재든 무언가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고 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좀 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 지수에 어떤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이 검은색 선이 시장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많이 이렇게 흘러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주가가 먼저 빠진 것이냐, 아니면 실적 시즌에 맞아서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출렁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것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보자는 것이죠. 그 판단의 근거로 흔히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매와 주가의 관계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인데요. 이 외국인과 코스피의 어떠한 일치되는 이 상관계수가 상당히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가 빠질 때 뭐라고 할까요? 일단 왜 기간을 먼저 볼까요? 기간을 먼저 보면 우리 이 검은색 선이 빠질 때 기간은 이게 추세가 올라가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수가 빠질 때 외국인은 같이 이제 파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의 시장과 외국인의 어떤 수급 누적의 방향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일단은 수급에 더 이상 팔진 않는구나라는 것은 확인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더 이상 팔진 않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씩 더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정도로 이런 모습을 갖고, 지금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은 팔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음 주 역시도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의 방향을 좀 보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일자별로도 좀 보면 사실 이게 좀 의미가 좀 약하긴 하지만 전 누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좀 보이고요. 반대로 기관과 조금 반대로 좀 움직이는 정도의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그 우리 지수를 움직이는 주체는 현재는 외국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항상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꽤 많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우리 지수의 그 동기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복잡한 어떠한 정치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뉴스를 해석하지 말고 그 정치 뉴스를 해석해준 외국인들의 방향을 보고 뒤따라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주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 주에 누가 올라갈 것 같지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 우리 지수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우리 지수를 먼저 좀 보면 일단은 레버리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레버리지로 좀 보면 아주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일단 아주 작게라도 상승한 것인데요. 이것을 바닥에서 보면 좀 멀리서 보면 그냥 뭐 아직은 뭐 그저 그런 것이죠. 뭔가 이렇게 크게 확 좋아지고 뭐 이 정도까지 뭔가 매우 지금 뭔가를 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시장을 의 어떤 추세라든지 방향성을 볼 때 뭘로 보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뭐 다양한 어떤 보조 지표들도 보고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뭐 다양하게 시장을 좀 분석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단 하나의 무언가를 좀 본다면 주간, 일간 일단 빼고 주간, 월간을 빼고 일간 차트로만 좀 본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하나를 좀 볼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하나를 볼 것 같고요. 그 이동평균선은 흔히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50일, 20일, 60일, 뭐 120일 뭐 이것은 안 쓸 것 같고요. 뭐 200일과 저희가 많이 쓰는 200일과 50일 그리고 뭐 혹은 180일과 40일 정도의 장기 이평선과 뭐 단기 이평선을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숫자를 유독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에서 그랜빌이 200일 이평선을 사용했던 것은 그랜빌이 어떤 미국의 시장 주기를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어떤 평균값을 봤을 때 이것의 중심값을 200일로 본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앞전에 있었던 어떤 상승값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이 하나의 파동들의 평균값을 내보니 약 한 400일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절반인 중심값을 시세의 중심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의 절반인 100일, 뭐 50일, 뭐 25일 뭐 이런 식으로 반씩 좀 쪼개 나간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뭐 디테일하게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중심값을 50일과 200일로서 이동평균의 중간값을 좀 맞춰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200일 이동평균선으로서 매매하는 뭐 방법들, 뭐 8가지의 방법들,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분이 워낙 시대를 이제 한 획을 걷던 분이라 아직까지도 내려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우리 시장에는 180일과 40일이 가장 잘 맞을 때도 있고 요 사이가 아무튼 좀 잘 맞는 느낌이 나요. 제가 계산해보고 제가 이렇게 대입해본 결과로는 200일과 180일 사이, 이거를 장기 이평선으로 보고, 그리고 50일과 40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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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거를
40일 정도의 단기 이평선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올린 거가 있잖아요. 오전 시약 말고 지금 12주 도전기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원과 같이 이제 하는 건데 지금 8주차 6강까지 저희가 계속 녹화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8주째에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거기 보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회원분께서는 이동평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게 주식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200일 이평선을 보다가도 180일 선도 보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냥 보기도 하고 보조지표도 보다가 하나만 보다가 두 개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식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핵심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했더니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장 이제 그것이 고민인 것이죠. 저도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으로 시장에 한번 주도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어떤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번 주식을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이죠. 요 당시 때 좋아질 회사를 아주 정배열될 때 기가 막히게 사서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 당시 순간에는 이게 상당한 어떤 변동성의 그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조정이 끝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안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마침에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하고요.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두 개가 누가 멋지고 누가 후지고의 개념보다는 두 가지를 다 이제 접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가치 분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혹은 뭐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상충되는 부분들 혹은 합의되는 부분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 혹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 모두 다 잘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짧은 매매라도 어떻게든 하면서 이제 근근히 버티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지나고 나보니 혹은 저희도 통계를 내보니 이 약세장 이 구간에서는 절대 기술적 분석을 들이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치 분석 역시도 약세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분명히 저평가되니까 이런 것이죠. 시장이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가치평가로 계산해보니 이 회사가 5,000원인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는 3,000원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5,000원부터 열심히 물타기를 해서 3,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상승하지도 않고 6개월, 1년 있다가 상승하는 이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혹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분석할 때의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 뭐가 옳고 그르다의 개념보다는 시장이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누는 것을 일단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강세장에서는 가치 분석자든 기술적 분석자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약세장은 뭘 해도 안 맞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강세장에서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강세장에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과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할 거예요. 맨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가장 교본처럼 보는 게 뭐 현명한 투자,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뭐 현명한 투자자부터 해서 증권 분석부터 해서 이렇게 저는 좀 어려운 순서로 먼저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던 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읽을 때 너무 괴로웠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책이 술술 읽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결론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로 어떤 핵심적인 나의 무언가로 만드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에게 남는 하나는 뭐였냐라고 한번 고민해 본다면 저는 결국에 남은 건 하나는 이동평균선도 아니고 어떤 PER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보조지표들도 아니고 어떤 뭐 이런 것이죠. 어떤 파동론들. 흔히 기술적 분석을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떤 파동론을 먼저 공부하잖아요. 찰스 다우의 이론부터 엘리엇부터 그 다음에 메리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파동론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걔네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배우기 시작하다가 최근 컴퓨터가 나온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보조지표들을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봤을 때 결국엔 가장 먼저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이런 강세장에서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죠. 이 강세장에서 이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이 이만큼 가고 빠질 것이냐, 아주 오랫동안 가고 빠질 것이냐는 가치 분석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매수하는 어떤 순간과 매도하는 순간들은 기술적 분석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더 쥐고 짜서 하나로 모아 보니 남는 것은 결국엔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돌파 매수 하나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일단 돌파 매수 하나 남았다라는 것. 이 돌파 매수는 다만 누가 봐도 강세장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률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약세장에서는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가치 평가로 얻어낸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 본들 하락장에서 어떤 아주 기교적인 어떤 무언가로 매매를 한들 이 하락장은 웬만하면 다 맞지 않거든요. 기술적 분석든 가치 분석이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강세장에서는 뭐라도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확률로 따져서 무조건 강세장에서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압축했을 때 결국 강세장에서 하나 남는 것은 돌파 매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약세장은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더라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랬을 때 강세장에서의 이 돌파 매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죠. 그러면 강세장을 뭘로 확인하느냐라고 하면 아주 심플하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배열이 시작되는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의 정배열이 시작된 이후부터 강세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약세장은 장기 평선과 단기 평선이 여기네요. 역배열된 순간부터를 약세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도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이 종목의 펀더멘털이 약하면 이런 정배열이 시작되고 이렇게 1년 반, 2년을 못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세장일 때 그래도 실적이 아주 센 놈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ROE도 쭉쭉 올라가고 EPS도 20% 이상씩 성장하는 것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아주 강하게 증가하고 그 증가에 가속도가 붙는 회사들이 결국엔 강세장을 만났을 때 1년 반, 2년 정도의 어떠한 상승 추세를 만들더라라는 것이고, 그 상승 추세 안에서 돌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돌파 매수라는 건 단순한 것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 그리고 올라가고 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는 것, 계속 이것입니다. 추가 매수.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여기를 못 넘고 빠질 때, 이 저점을 깰 때 매도. 이게 전부예요. 돌파 매수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보조지표라든지 무언가를 써서 요 정확한 눌림목에 사고 싶어지는 이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싸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세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쭉 추세가 상승할 때는 이런 곳에서 잘 맞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잘 맞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돌파 매수,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돌파 매수보다는 더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으로 일단은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삼성전자도 이 강세장부터만을 좀 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선을 느낌대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랬을 때 저점이 높아질 때 이 고점을 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좀 헷갈리면 주간 차트로 좀 명쾌하게 보시고, 주간 차트로도 좀 더 헷갈리면 월간 차트로도 명쾌하게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주간 차트로 보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주간 차트 안에서도 조그만 파동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에게 맞는 취향대로 고르는 거예요. 내가 월간 차트의 어떠한 기간의 투자자라면 월간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것이고, 주간 차트 정도의 매매자면 주간, 혹은 일간 차트의 매매에 조금 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일간 차트로 매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선택의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을 한번 쭉 볼 건데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상승장으로 가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하락장은 이렇게 저점과 이런 고점들이 계속 낮아지죠. 그러면은 상승장으로 가려면 이것들이 반대로 높아져야 돼요. 이렇게. 이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구간인 것이고, 그리고 이 상승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은 이 자리를 돌파하는 때인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은 지금 이 언저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것이죠. 지금 자리니까 이렇게 볼게요. 요 자리라고 하면 이게 시나리오대로 여기서부터 만약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가주면 아주 행복할 텐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 고민,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안전한 구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큰 그림에서 보기 힘든 이런 구간들, 그리고 글로벌 시황이 조금 혼탁한, 그리고 실적 역시도 하향 조정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잘 모르고 그리고 혼자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여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원망을 받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이 계속 겁을 주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겁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역시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희망하는 건 그거예요. 상승장에서 추세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 그다음에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비중을 완전히 줄여버리는 것. 그래서 하락장을 피하고 다시 상승장이 시작됐을 때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해서 수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인 것인데, 이거를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가장 희망하는 이러한 패턴의 매매는 이런 것이죠. 이런 강세장에서만 매매를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약세장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약세장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공부하거나 주식을 연구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번 것을 좀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주식을 한두 달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볼 생각이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려면 다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친다라는 것이 내 계좌가 다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손실이 나버리면 너무 힘들게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이유가 은행 이자가 낮으니 은행 이자보다 조금만 크면 나는 주식 할 거예요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간혹 뭐 나는 주식으로 1년에 50% 100%를 수익을 낼 거야 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은행에 최근에 정기 적금이 3%짜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전후가 있겠죠. 그렇게 따진다면 한 4,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주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주식의 어떤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도 계산을 합니다. 은행의 어떤 이자율과 어떤 배당과 인플레를 더해서 이 정도의 어떠한 만큼의 가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한 은행에서 3% 준다고 하면 2배 정도, 내가 1년에 6% 정도 수익 나면 주식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6%니까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0.5% 정도 수익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라도 조금이라도 탁 수익을 내고 끝내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제 적립식 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렸던 겁니다. 근데 다만 주식을 하다 보면 당연히 꿈이 커지고 목표도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일 텐데, 저 역시도 그러려고 매번 노력은 하지만 지나고 나보면 남는 건 돌파 매수 하나였고, 그 돌파 매수가
가능했을 때가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라고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돌파 매수가 잘 안 될 때는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 매수라는 이 방식이 어디나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상승 구간에 잘 맞고 횡보 구간에는 안 맞고요. 하락 구간에는 손실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 제대로 맞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방법이 활용 가능한 가장 통계가 높은 쪽에서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돌파 매수가 이 횡보 구간에는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죠. 시도해보지만 손실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데서는 아예 되지 않고요, 하락장은.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하나 정도 자기만의 어떤 필사기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가장 끝까지 남는 것 하나는 돌파 매수였고, 이것은 강세장에서만 유효하더라. 그리고 그런 강세장에서는 가치 투자, 어떤 보조지표, 기술적 투자 모든 것이 잘 맞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가장 수월한 방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조금 더 보태 보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매우 권해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장을 좀 볼게요. 우리 시장을 좀 보면 현재 우리 시장은 일단은 레버리지로 저는 일단 해볼게요. 볼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꼬였죠. 여기서부터 뭐 보조지표들의 어떤 다이버전스도 나오긴 했지만 이 저점을 깼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 고점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깨버리는 이 자리가 매우 힘든 구간인 것이고, 보통 여기서 매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처음에 나오는 이 깨짐에서는 되돌림이 이 언저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그랜빌의 법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기술적으로 탁 매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하락이고 또 추세적으로 가지 않으려나 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깨지고 났을 때는 꼭 물량을 줄이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가 이렇게 계속 깨지면서 이게 내려왔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도 한번 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려면 하여튼 이 고점을 넘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무언가를 넘어서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저점을 깨기 전의 상황은 요 정도 왔을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시장이 전환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새롭게 생겨야 돼요. 무언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저가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시장은 조금 더 횡보가 길어졌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그러한 모습이 나오진 않는데요. 코스닥은 기술적으로 분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분석을 하진 않고요.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 각종 종목들에 모아놓은 이런 것들이 현재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 사실 공격적으로 매매할 이런 구간은 아닌 것이죠. 그럼 한번 ETF로 한번 봐볼까요?
ETF 여행 레저는 조금 지금 왜곡이 돼 있어요. 아난티가 구성 종목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왜곡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ETF를 추세적으로 일단 본다면 이렇게 봐볼게요. 과거에 하락했던 주식이 이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시작했고, 다시 여기서 이 고점을 못 넘기고 이 저점을 깨버리는 이 자리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었겠죠. 다만 어떤 장기 이평선이 아직 살아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하락의 이 끝자리 혹은 이 끝자리에서 당겨 올라갈 때가 매수 영역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를 치우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배열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에서부터 이런 크게 고점들을 돌파할 때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만약에 이게 정배열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축소해서 작은 파동에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돌파할 때 매수, 돌파할 때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왔죠. 다시 돌파할 때 매수, 추가 매수, 매도, 이렇게도 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니까 여기서 매수, 또 추가 매수, 깨고 내려갔죠. 이 저점을 어디서 깨는지 볼게요. 이 고점을 못 넘기고 깨는 이 자리에서 매도.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수익을 취하는 것이고, 뭐 이 정도의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돌파 매수자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욕심이 생겨서 난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익을 한 번에 취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일간 차트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주간 차트로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나중에 보조지표로서 확증을 한번 해보겠지만,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졌을 때 여행 레저,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아시겠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활용하기 쉽고 심플한 방식을 설명하려고 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레저는 일단 추세는 바닥에서 돌파해서 매수 가능하고 다시 추가 매수, 눌렸지만 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 매수가 가능했던 이러한 가장 살아있는 ETF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건설은 어떤가요? 건설은 일단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쫙 우상향 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다면 한번 돌파 매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게 본다면 여기를 돌파할 때 한번 매수도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헬스케어는 조금 이상하죠. 이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여기서 돌파하려나 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다시 이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갔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일단.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거는 물량 조절을 확실히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역배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매수 대상으로 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한 매매로 봤을 때 미디어 컨텐츠 역시도 역배열이 된 구간이긴 하죠. 과거에 정배열된 구간에서부터는 이러한 매매하는 방식들이 좀 많았죠. 매도. 근데 다시 여기서 깨지 못하고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깰 때 한번 도전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큰 어떤 파동을 넘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마지막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보조지표가 하향하는 이 다이버전스에서부터 아주 강한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서 어떤 반등이 시작되려고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반등이 시작되긴 하지만 아직 여기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저점도 깨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 혹은 이 작은 이 박스권 안에서 싸움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에서 어디로 가느냐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방송통신은 어떻나요? 조금 추스려서 볼게요. 방송통신은 긴 추세로 보면 긴 아주 큰 추세로 보면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계속 저점들은 높아가고 있었던 이런 자리예요. 이런 모습들. 다만 한 번에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요. 다시 결론은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앞자리까지를 이 안에서 한번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으로도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뭐 최근에 IT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지금은 거의 뭐 할 것도 없는 그런 자리들이죠. 아주 큰 어떤 것들을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그 이후에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여기 안에서 이 작은 파동에서 매수 매도도 해볼 수 있겠지만, 큰 의미로 보면 그죠? 이렇게 무언가 좀 크게 나와줘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크게 한번 갈 때 이 구간. 그러니까 IT도 최근에 어떤 주도주의 역할로서 좀 올라가긴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역배열 구간인 것이고, 역배열 구간에서는 잘 트레이딩이 되지 않는 구간인 것이고, 그 구간은 혹시 나에게 수익이 나왔다면 그 수익을 지키는 게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도 거의 비슷한 모습, 바이오도 사실 비슷한, 증권도 비슷한 모습이긴 하죠. 필수 소비재들도 뭐 그닥 뭐 다른 건 없어요. 반도체 역시 그렇고요. 은행, 에너지 다 그래요. 현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기를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아직은. 뭐 자동차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이는데요. 한 번에 조정이 이렇게 하락했던 것이 반등하려면 아무튼 이 언저리를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지금 그런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혹은 약한 조정 혹은 기간 조정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중공업은 조금 빨라요. 지금 현재 중공업은 일단은 시장에 저점이 나왔고 계속 저점들을 높여가는 과정이긴 했어요. 아까 통신업종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아쉬운 것은 어떤 그 큰 박스권 안에 이렇게 왔으면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고 계속 이 안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큰 그림에서 이곳을 돌파한다거나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여기를 돌파해 낸다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쭉 봤더니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주도주가 사실 제대로 드러난 게 아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도주가 제대로 드러난 건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IT 쪽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요 정도로만 보겠죠. 그러면은 뭐 심장이 엄청 떨릴 거예요. 핸드폰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으로 요만한 어떤 차트로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은 와, 이거 엄청난 급등을 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시장을 조금 더 길게 여유 있게 보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긴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그냥 뭐 반등 정도, 반등 정도로 봐야지 완전히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무언가를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분명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추세적 반등이라고는 아직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적이라는 무언가들도 어둡고 미국의 금리라는 부분이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올리자니 주식시장의 낙제이고, 안 올리자니 경기가 꺾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어떠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어떠한 횡보의 모습으로 이번 연도는 좀 가지 않으려나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좀 무겁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만약에 지금부터 아주 오래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뭐 그냥 무난한 삼성전자 대표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아주 주식을 오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모습이 뭐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 근데 조금 지나서 이런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할 때 좀 쉬고 또 상승할 때 주식 열심히 하고 또 하락할 때 좀 쉬고 상승할 때 열심히 하고, 이런 횡보할 때 아주 오랫동안 주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적립식 매매로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뭔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을 마감하는 날인데 좀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처음의 이야기들, 캔들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동평균선이 뭔지도 모르겠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란 것은 네이버 뭐 지식인에 치면 충분히 다 검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을 막연하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이 강세장에 오기를 꼭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 강세장의 이런 초입 구간에서 힘들이지 말고 누구나 봐도 강세장이구나 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 초입에서 강세장 그 정별의 초입에서 주식을 좀 안전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안전한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 변동성이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주식 재미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주식을 평생 한다라는 어떤 입장이라면 그렇게 힘든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히 재밌게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좀 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좀 집중해서 시장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